미국 대선의 판도가 대격변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바로 현지 시간으로 지난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에서 사퇴했기 때문이죠. 바이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예정된 수순이라는 말들이 많지만 트럼프와의 리턴 매치가 무산된 만큼 이번 대선의 행방은 그야말로 오리무중입니다. 한편 바이든은 후보 사퇴를 표명하며 현 부통령인 카멀라 해리스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초의 흑인계 남인도계 부통령으로 주목받으며 정계의 중심에 섰던 그녀가 단숨에 민주당 예비 대권 후보로 떠오른 거죠. 덕분에 미 대선에서 부통령 후보가 갖는 무게감이 새롭게 주목받는 중입니다. 미국은 대통령과 부통령이 하나의 팀을 이루어 함께 뽑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부통령에 출마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조건을 지켜야 하지만 그중 재밌는 조건은 바로 대통령과 같은 주에 살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조건의 이면을 살펴보면 재밌는 역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미국은 독립전쟁 이후 총 13개의 주가 헌법 제정에 참여했는데 그중 버지니아주, 매사추세츠주, 그리고 뉴욕주가 가장 강력한 파급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레 이 세 개 주 출신 정치인들이 대통령과 부통령을 독식하는 수순으로 흘러갑니다. 그러자 나머지 10개 주 대표들은 권력 독점을 우려하며 강력하게 항의했고 이를 받아들여 대통령과 부통령을 서로 다른 주 출신으로 선출하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대통령과 부통령이 서로 대립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는 거였죠. 당시 대선은 1등이 대통령, 2등이 부통령으로 선출되는 구조였는데 소속당이나 정치 계파가 서로 다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2대 대통령 존 애덤스는 연방주의자, 부통령 토마스 제퍼슨은 공화주의자였는데 두 사람은 재임 기간 내내 대립하며 서로 회방을 놓기에 바빴습니다. 심지어 제퍼슨이 대통령이 당시 부통령이었던 앨런 번은 제퍼슨과 같은 민주공화당 소속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노선이 다르다는 이유로 제퍼슨에게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자 미국 정부는 1804년 수정헌법 12조를 통해 부통령은 대통령과 함께 출마해 공동으로 당선되는 방식으로 변경합니다. 대신 같은 주 출신이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은 그대로 유지했죠. 이렇게 온갖 진통을 겪으며 안착한 부통령 제도는 잘 유지되는 듯 했지만 사실 200여 년 가까이 유명무실한 직책이었습니다. 건국 초기부터 부통령은 상원의장직을 겸하도록 했는데 일각에선 부통령이 할 일이 없어서 맡긴 거라는 우스갯소리도 돌았다고 하죠. 그런데 이 상원의장직이라는 것도 평소엔 의결권이 없습니다. 표결이 50대 50으로 나뉠 때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애석하게도 그런 경우가 흔치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통령은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자리라는 이미지로 굳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1977년 지미 카터 정부부터 부통령의 권한이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당시 부통령이었던 월터 먼데일은 주지사 경력밖에 없던 카터의 경험적 공백을 메우는 성과를 냅니다. 먼데일의 활약 덕분에 부통령은 실권자 이미지로 탈바꿈하며 정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죠. 특히 조지 W. 부시 정부 시절 부통령이었던 딕 체니는 부시를 넘어서는 실세라는 평가까지 받았습니다. 아담 맥케이 감독의 2019년작인 바이스에서 그려지듯 딕 체니는 백악관, 펜타곤, 그리고 상하원 곳곳에 자신의 신복들을 중용하며 부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직접 설계했습니다. 부시는 자신의 아버지가 대통령이 당시 국방장관을 맡아 걸프전을 승리로 이끈 딕 체니를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이런 신뢰가 딕 체니에게 강력한 실권을 쥐어주는 결과를 낳은 겁니다. 그렇게 부통령은 실질적인 2인자이자 정부의 핵심 참모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며 대선에서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맡게 됩니다. 오바마 정부 당시 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은 단연간의 상원의원 경험을 살려 국제외교 파트에서 상당한 권한을 행사했고 트럼프 정부 때는 정치 경력이 일천한 트럼프 대신 부통령 마이크 펜스가 내정과 외교를 골고루 도맡았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각 정당에선 대통령 후보의 약점을 보완할 만큼 유능한 인물들을 부통령 후보로 모색하는 중입니다. 그 중에서도 각 정당의 전통과 이념을 계승할 수 있는 인물을 선호하죠. 이는 대통령에게 병고가 생기 시 부통령이 바로 대통령 자리를 이어받기 때문에 정부의 방향성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실제 미국 역사를 들여다보면
대통령에게 사고가 생겨 부통령이 대통령으로 승격한 사례가 꽤 많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1963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되자 당시 비행기에 탑승해 있던 부통령 린든 B 존슨이 바로 대통령에 취임하기도 했죠. 이후 존슨은 케네디가 추진하던 복지정책과 흑인 민권운동, 그리고 아폴로 프로젝트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며 당시 미국 정계가 부통령에게 기대하던 바를 증명해 보입니다. 이렇게 유사시까지 고려한다면 부통령을 허투루 뽑을 수 없는 이유를 제대로 알 수 있죠. 이제 다시 올해 대선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카멀라 해리스가 대권 후보로 급부상하며 다양한 주지사들과 중진 의원들이 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중입니다. 참고로 미국 대선은 경합주에서의 승리가 관건인 만큼 민주당에선 경합주 상원 의원을 부통령 후보로 낙점할 거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죠. 공화당은 이미 지난 15일 제임스 데이빗 벤스 오하이오주 상원 의원을 부통령 후보로 낙점했습니다. 30대 부통령 후보라는 점을 앞세워 트럼프의 고령 리스크를 잠재우고 벤스가 트럼프가 오랜 기간 염두에 둔 러스트벨트 출신이라는 점도 트럼프 정부의 방향성을 대표하기에 적절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벤스는 친트럼프 노선으로 분류되는 만큼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게 주요하게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종합해보면 이번 대선에서 부통령 후보의 역할은 자명합니다. 경합주에서의 표심을 확보하고 고령과 경험 부족이라는 각 정당 대권 후보의 약점을 메울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해야 하죠. 이번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전 세계의 정세가 뒤바뀌는 만큼 부통령 후보들의 역량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포인트였습니다.